암호화폐 지갑들이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해킹이 연리행사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엑셀런트가 항상 착하다라고 사실 보장 못 하잖아요. 저희 착한데? 착한데? 저는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투자자를 더 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여러 암호화폐 지갑들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지갑은 그냥 간단하게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키를 관리하면서 개인이 지갑이 있고요. 대규모 자산을 좀 안전하게 보관하는 형태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커스터디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는 프라이빗 키 자체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특정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서 지갑 형태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전됐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하나의 웹 서비스의 아이디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는 지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암호화폐 지갑 시장은 점차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새로 출시한 S10에 이제 지갑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했고, 이렇게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카카오톡도 카카오톡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삼성에서 이제 탑재를 했어요, 암호화폐 지갑을.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S10에 메리트가 있긴 있었죠. 몇 달 전까지는 암호화폐 지갑을 모바일에 내가 보관하고 싶은데 좀 믿을만한 디바이스가 나온 거니까. 근데 삼성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카카오에서도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S10의 구매 메리트가 사라진 게 아닌가? 블록체인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S10의 암호화폐 지갑은 그냥 안 쓰는 수많은 기능 중 한 개예요. 제가 느꼈을 그래. 때는 이미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들은 메타마스크 등을 쓰고 계세요. S10이 물론 도전을 한 거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보일 수 있겠지만 S10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긴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안 쓰이는 기능 중 한 개?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그냥 삼성 지갑을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땐 탈중앙화 지갑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블록체인에서 그나마 D앱을 활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삼성 모바일 안에서 이제 하나의 생태계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앱스토어 형태로 블록체인 사용성을 넓히겠다라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 네, 근데 아직까지는 네, 탈중앙화를 구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근데 삼성이 지갑이 있으면은 트랜잭션 발생시키고 트랜잭션을 이제 블록에 담아줄 네, 플로드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플로드가 유저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플로드를. 네, 네, 네. 아마도 추측 건데 삼성이 관리하는 노드한테 모든 트랜잭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삼성을 한번 거쳐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형태라고 사실 저는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뭔가 발판은 마련했지만 네, 네, 네. 아직까지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조금 노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반만 보안에 신경 써도 털리는 거래소는 다 털려요. 해킹이 연리행사 수준이에요, 비싸면. 그래서 거래소 주기가 영 불안하니까 사용자가 직접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지갑이 필요를 한데, 내 스스로가 이 지갑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은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힘들죠. 나와봤자 이거 지금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투자 용도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커스터디라는 서비스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규모 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 및 출금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출금이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력 관리까지 이 시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어떤 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좀 학습을 좀 삼성이나 LG나 카카오에서 많이 학습을 시켜주면은 추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어떤 사용성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대기업들은 이미 플랫폼 사업자이고 이미 미들맨인데 그 사람들의 블록체인 산업을 왜 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결국에 이제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월렛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가던 이 도미넌스를, 플랫폼 사업을 하던 이 도미넌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기업들이 하면은 좋은 디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매서도 없이 일어나고 대중화가 일어나고 암호화폐 가격이 유지가 되고,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쓰이려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와라, 내가 빨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저는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결국에 외국 프로젝트들 보면 이제 많이들 파운데이션 형태로 이루어지고 보통 벤처 기업들 아니면 벤처 파운데이션들이 주도를 해나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버넌스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대중화에는 기여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뭔가 할 것 같지는 않다. 대기업들에서 이 판을 지켜보면서 자체적으로 나름 리서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겠죠. 이 떠오르는 시장에서 선점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하겠다. 법정화폐랑 구분되는 암호화폐의 특징은 글로벌이거든요. 암호화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암호화폐만으로 어디든지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이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자기들이 법정 통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해서 들고 다닌다거나 그럴 필요가 사라지게 되고 또 이 판이 커질수록 신용카드의 입지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아, 뭐 넘어갑시다. 네. 아, 나만 들어본 거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갑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갑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일단 지갑을 사용을 할 줄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용자들이 지갑의 정의도 똑바로 못 내리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좀 의구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먼저 지갑의 정의가 뭐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장 안전한 프라이빗 키 보관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보관하는 방식을 이 방송에서 노출하면 제 암호 자산이 되게 아, 네.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 많아요? 자기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그 똑똑하게 보관하는 방식이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 메모장에 저장을 해놔요. 근데 아이폰의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 아니면 혹은 아이폰의 이제 내부 관계자들이 제 메모장에 들어오면 제 암호 자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월렛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을 의미를 하고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인 상태로 항상 있다가 쓸 때만 연결해다가 쓰는 이 지갑을 의미를 하는데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항상 인터넷 연결되어 있잖아요. 24시간. PC보다 훨씬 더 거의 항상 연결되어 있죠, 인터넷에. 그래서 사실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 아니 요즘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 니모닉이라든지 이런 프라이빗 키를 종이로 보관하면 종이가 이제 물에 젖거나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 같은 거에다가 이게 막 금속으로 이렇게 새기는 프라이빗 키랑 니모닉을 새기는 방안도 이제 네이버에서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되게 프라이빗 키를 잘 보관하는 방법일 수는 있으나 똑똑해 보이지는 또 않거든요. 되게 구식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면은 네. 그 니모닉 외우겠죠. 네. 그게 제일 보안이 강력한 네. 네. 제가 이 우스갯소리로 들은 건데 과거에는 이제 이 크립토가 가격이 되게 낮아서 니모닉이나 이런 프라이빗 키를 좀 대충 보관하셨던 분이 17년도, 18년도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니까 내가 이제 다시 이걸 자산을 꺼내려고 했는데 프라이빗 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 보관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면술사를 찾아가서 내가 과거에 그 시각적으로 이걸 봤으니까 그 니모닉이 기억나도록 그 최면을 의뢰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보관했던 하드디스크 처분한 거 뒤늦게 기억나가지고 쓰레기장 찾으러 가고. 유명하죠. 슬프다. 쓰레기장을 한참 뒤졌는데 안 나왔다는. 안 나왔대요? 이 상태에서 지갑의 안정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상은 사실은 거래소밖에 없는 거예요. 해킹이 당하면 안 되니까. 저는 나노레저를 쓰고 있는데요. 나노레저가 가장 안전하다고는 생각해요. 나노레저 만든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안전하게 만들었을까? 예전에 중국에서 생산된 레노버 노트북 같은 경우에 레노버에 백도어가 깔려 있어가지고 백도어로 뭔가 탈취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결국에 어떤 믿어야 되는 포인트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노레저 쓴다고 하면은 크롬 익스텐션 중에 나노레저 어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나노레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더리움 보내고 싶으면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 또 깔아야 돼요. 비트코인 보내고 싶으면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 또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닫는 키가 굉장히 많고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뭔가 하려고 할 때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편하게 하면 또 보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제 유동자산과 유동하지 않는 자산을 나눠가지고 유동하지 않는 자산은 자동적으로 이제 뭐 콜드하게 혹은 이제 다른데 보관해 놓게 하고 쓰는 어떤 소액 결제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리저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게 하는데 이 관리를 좀 심리스하게 사람들이 잘 몰라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자동적으로 관리해주는 툴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쓰기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돈을 보낼 때는 좀 불편하고 적은 돈을 보낼 때는 좀 편하게 쓰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거래소니까 당연히 그런 일 하는 기업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고 일반 지갑 중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전기과를 나왔으니까 제가 만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설계를 해가지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죠. 예. 뭐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까지 노력을 들고 싶진 않고 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생산자를 믿어야 돼. 어, 다 내가 어, 만들어야 돼 그냥. 네. 현희 씨 암호화폐지가 앞으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할 것 같은지. 지갑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새로 만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갑이 트랜잭션 내역들이 다 기록되다 보니까 이 기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뭐 이제 대기업들이나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지갑 서비스를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뭐 삼성도 지갑 만들고 카카오도 지갑 만들고 다른 여타 대기업들도 다 지갑을 만들면 이 여러 지갑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도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뭐 그냥 개인 지갑이라고 치면 삼성에서 만든 지갑이든 카카오에서 만든 지갑이든 본인이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개인 지갑에 연동시켜서 다 한 번에 내역을 관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래소가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으면 그 프라이빗 키는 거래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 지갑에 추가시켜서 뭔가 나만의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지갑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토스처럼 어떤 서비스가 나온다고 할 때 프라이빗 키에 대한 소유를 지금은 유저들이 거래소가 갖고 있으면 거래소가 알아서 송금 잘 해주니까 뭐 별로 못 느끼지만 나중에 본인이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는 뭐 내 계좌가 다 들어있는 어떤 지갑을 만들려고 할 때 또 확인이 안 되니까 내역 조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프라이빗 키를 내가 소유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 프라이빗 키가 탈취가 당해서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미 해외에선 빅코라는 서비스에서 이제 다중 서명을 통해서 이제 하는 멀티시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멀티시그라고 하면은 제가 위탁한 그 관계자도 같이 승인을 해줘야만 출금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만약 프라이빗 키를 탈취당하더라도 해커가 제 거를 활용해서 출금하려고 할 때 제가 위탁한 사용자 이걸 승인하지 않으면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탈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국내에서도 저희 헬스란트 노드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고 여러 커스터디에서도 멀티시그는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3명 중에 2명이 사인이 필요한 경우에 네. 그 둘이 담합했을 경우를 못 막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멀티시그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공격 포인트는 있는 거고요. 네네. 왜냐면 담합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헥슬란트가 항상 착하다라고 사실 보장 못 하잖아요. 저 착한데? 착한데? 네.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담합을 해서 커스터디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500억, 1000억 상당을 담합을 해서 굳이 수취하고 문제적 상황을 만들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 또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속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킹을 당한 이후에 또 네.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해킹이 발생한 이후에도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트랜잭션 내역들이 공개되니까 네. 해커가 그 해킹한 물량이 어디로 이동시켰는지가 다 나오고 그리고 거래소들도 그 부분을 24시간 계속 체크하고 있고 해킹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그 자산이 들어왔을 때 또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 해킹당한 자산이지만 그 이제 들어온 자산을 동결시켜서 뭐 돌려주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실 해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토큰으로 탈취한다고 해도 딱히 쓸데가 없거든요. 이거 뭐 결제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화를 시키려고 거래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그 거래소로 다시 보내면 정말 빠르게 그 거래소에서 다시 그 지갑 해커의 지갑을 다시 동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해킹 당한 이후의 방어가 좀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해킹된 물량은 덱스로 많이 가는데 덱스로 가도 그렇게 다 차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앗머니로 바꾸는 곳에서 차단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사실. 거래소가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의 계좌를 동결시켜요. 사실 거래소가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악용될 소지가 또 있잖아요. 결국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저의 자꾸 그런 편의성을 제공되는 기술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갑이라는 게 결국 개인 키를 내 자산을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관을 하는 건데 그걸 편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미 보안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 참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판에서 계속 사업하고 싶은 거래소는요 해킹 당해도 다 보상해줘요. 그래서 좀 대형 거래소에 그냥 넣어놓는 편이라서 이 사용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해커보다 똑똑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맘먹고 해킹하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일반 유저들이 똑똑해야 된다는 약간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뭐 옛날에 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도 정말 보안에 신경 쓰는 거래소인데 피싱 사이트 동일하게 만들어서 막 유저들 다 좀비 PC 만들어서 막 옛날에 거래소 공격한 사례도 존재하고요. 신뢰를 없애려고 나온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러스트 리스 시스템을 표방하고 나온 건데 결국에는 신뢰가 결국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해결하기. 민서 형이 이제 내 지갑은 내가 알아서 잘 보관하자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지갑이라는 게 내 지갑이라는 게 없는 거 같거든요. 이미 블록체인 상에는 공개 키와 개인 키가 키상으로 대응되는 어떤 이제 값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받는 거잖아요. 뭐 이더리움 지갑의 이제 가지수가 뭐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먼지 입자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아무리 뭐 브루트포스 공격을 하더라도 그게 중복되는 게 나오기는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뭐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로또 같은 거 당첨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로또를 당첨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먼지 입자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민서 형이 지갑 이제 개인 키로 뭐 1, 2, 3, 4, 5라는 개인 키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지갑에 들어가서 1, 2, 3, 4, 5라는 프라이빗 키를 동작시켰더니 그게 정말 우연히 민서 형 지갑이었던 거예요. 이제 민서 형 입장에서는 그걸 내 이더리움이 없어졌지만 내 거라고 하기는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 거라는 거는 그 개인 키는 나만 보관하는 거니까 너무 그 극단적으로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뭐 슬퍼지겠죠. 블록체인에서는 좀 그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개념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이라면 보상을 해줄 테니 특정 주체를 믿는 게 오히려 똑똑한 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진짜 슬프다 정말 블록체인이나 중앙화된 거래소를 믿어야 된다. 저희도 기술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논의하는 부분들인데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서 효용성을 만들 거냐인데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보곤 있어요. 중개자가 0인 세상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고 중개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존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블록체인을 가장 현실 가능한 부분에서 빠르게 적용을 하자. 이게 저희가 좀 연구하고 있는 목표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소의 모습은 투명성이랑 투자자를 위한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거래소에서는 거의 금융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워딩을 쓰자, 상장이다, 어떻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그 증권에 준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장이라는 타이틀은 가져가지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소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있을 뿐 공시 수준의 정보를 받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거래량이 있으면 입금 출금되는 양이 있을 거고 거래소 보유분이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금 요청을 했을 때 지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그 보유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증명하는 거래소 하나도 없죠, 사실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사실은 잘 쓰고 있으니까요. 뭐 사실은 맨 처음에 저도 뭐 자산 정도를 공개해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뭐 투자자들이 원한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거래소가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한 명가가 그런 행동을 해서 어떤 특정 거래소가 그런 행동을 해서 깨끗하다는 브랜드를 갖고 사람들이 거기 몰린다면 뭐 나머지 거래소들이 당연히 따라서 하겠죠. 해킹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입출금 금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해킹이 발생을 하니까 이 해킹에 대한 사유를 찾기 위해서 입출금을 막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돼요. 당연히 좀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도와드린 적도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가두리 펌핑으로 이용됐을 때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입출금 원화가 막혔으면 어떤 문제로 원화가 막혔고 어떤 부분에서 거래 정지가 일어날 거며 이런 것도 충분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기간 없이 그냥 정지를 시키고 사실 여기 더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다가 보면 가두리로 어떤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금 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됐을 때 문제죠. 가두리 펌핑이 일어나는 시장에서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번에 해킹 딱 터지자마자 야 이거 기회다 돈 넣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펌핑할 건데 펌핑한 다음에 이거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돈 빼먹겠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두리 펌핑도 되게 좋은 돈벌이 수단이긴 한데 좀 그렇잖아요. 양심이 좀 가두리한 거래소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토큰뱅크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오스 에어드랍을 지원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사이드 체인이랑 구분 없이 에어드랍을 다 도와드렸었거든요. 수수료도 당연히 없이. 그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유저분들 자체가 다들 어렵고 모르시고 그냥 거래소만 의존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산에 대한 이런 에어드랍 혜택이나 이런 거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체하시고 활용하시면서 충분히 혜택을 받고 다시 거래소로 돌아가는 플로우를 잘 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오스로 저희 쪽에 유입되셨던 홀더분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게 거래소에서 이만큼의 알 권리를 유저분들한테 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거래소에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예치한 이오스로 뭔가를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토큰뱅크에서? 아니요, 저희는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출금 도와드리고요. 콜드월렛 보관하고 있다가 또 출금 도와드리고 그런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킹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 부분에서는 동결시키거나 거래소가 그 해킹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출금 제한 조치는 어느 정도는 좀 정당하다고 보고요. 근데 또 거꾸로 이게 타인의 자산인데 출금을 막는 게 정당한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들고 세탁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토큰이 아무것도 모르고 해킹당한 토큰 또 산 사람은 이제 이 내역이 해킹당한 내역인데 갑자기 동결돼가지고 뭐 피해를 보는 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어서 사실 뭐 좀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입출금을 정지를 갑자기 때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한번 해킹을 당했는데 그러면 뚫렸다는 건데 그걸 계속 그냥 이렇게 뚫리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뚫렸다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는 행동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냥 불안탄이 필요하지. 예, 뭐 당연한 거고요. 네, 답변하시네요. 네. 자꾸 뒷목 당기려고 그래. 저는 다른 것보다 가두리 펌핑에 대해서 블록체인 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큐멘트거든요. 가두리 펌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악효과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도큐멘트가 거의 전무해요. 그냥 커뮤니티로 그냥 암암리에 서로 알 뿐 이런 문화들이 어떤 피해였고 어떤 식으로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도큐멘트들은 너무 없고 하나의 도큐멘트 작업들을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면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조금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한 투자 도큐먼트를 만들게 되면은 현빈이 돈을 못 먹어요. 네, 이런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와 같아가지고 누군가 잃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현빈이를 욕하는 것 같긴 하지만 현빈이 역시 차익을 얻기 위해서 암호화폐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돈을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두리 펌핑이 기회인 거죠,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생태가 건강해지고 개선이 되려면은 사실 도큐멘트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효용을 줘야지만 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현빈이 형은 이미 많이 잃은 거를 복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도 돼요. 네. 본인의 몫을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사회에 환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유. 근데 아까 그 류신 CSO님이 말씀해주신 안 좋은 사례에 대한 도큐먼트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희 학회들 입장에서는 뭔가 트레이딩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막 이러는 게 약간의 불문율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투자 얘기를 한다는 게
블록체인은 정말 그거밖에 없구나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뭐 거래소에서 가두리 펌핑하는 것도 거래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뭐 거래에 유의하셔라, 이런 부분들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한마디 없이 그렇게 되기를 사실 그들 입장에서 또 바라고 있지도 않을까요? 거래소가 좀 방금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도큐먼트들을 만들어내고 좀 거래가 건전하게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한창 투자의 열을 올리다 보니까는 거래소를 거의 생각나는 거 나열만 하라고 해도 20곳은 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거래소 썼었는데, 확실히 많은 거래소를 쓰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입출금 지원 문제, 그리고 거래소마다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를 하려면은 꼭 고객센터에 문의를 거쳐야지 탈퇴를 할 수 있게 만든 거래소가 있어요. 차트가 불편한 거래소가 있다든지, 되게 좀 마이너한 거래소 중에 차트가 진짜 더럽게 불편한 거래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그런 거 되게 투자자들이 되게 거래소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래소 입장에서 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스탑 리밋 같은 기능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좀 드물어요. 스탑 리밋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값보다 이제 낮아졌을 때 이제 그 암호화폐를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래를 좀 해칭할 수 있는 거죠. 리스크를.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쯤은 사실은 제공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스탑 리미트랑 이런 이야기를 주면서 좀 생각났던 부분이, 해킹이 발생을 해서 입출금이 금지가 됐을 때 거래 정지를 하던 아니면 거래소끼리 좀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거래는 안 되지만 그냥 그 시세를 따라가게 만들던, 그 시세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모두가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잃는 시장이 되니까 그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좀 잡히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피지의 역할을 좀 거래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거래소가 많은 현금 유동 크립토와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가 이런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역할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뭐 거래소한테. 그냥 거래소는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블록체인 씬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첫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은 그냥 문같이 생기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행동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안에 막 금장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꾸며내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신다면 뭐 저가 할 말은 없지만, 최소한의 그냥 문이기 때문에 문은 문 역할만 하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럼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 네. 거래소에서 이제 금장을 한다는 표현을 써주셔서 혹시 거래소 토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는지를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신기한 건 BNB가 성공을 한 거. 그 성공을 한 거는 그래 성공했네 축하하네 뭐 이 정도인데, 구태여 자꾸 모든 거래소마다 자기 토큰을 만들려는 이유는 솔직히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거래량에 관련돼서 이제 마이닝 토큰인 거잖아요. 내가 거래를 많이 하면 토큰을 주네? 그럼 거래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계정을 여러 개를 생각해서 자전 거래를 해서 거래량을 만들어야지. 그럼 토큰의 어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거래소 내에서 자전 거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유동성이 생겼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거래소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면서 이 거래소 토큰에 대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깨지기 시작을 했고, 그 거래소 토큰, 하한가 걸린 거래소 토큰으로 토큰 세일하는 거 되게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사셨군요. 가입 보상으로 받았던 건데, 네. 한 10,000원어치였던 코인이, 거래소 코인이 하한가 정책으로 오르고 10만 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토큰 값어치가 얼마나 내려갈지 상상도 안 되긴 합니다. 네. 문제라고 보이죠. 근데 지금 잘 되는 거래소가 사실 그런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암호화폐 지갑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바라는지부터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블록체인이 그렇게까지 발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들은 게 이제 논스에 있었는데,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을 쓴 이제 안드레아스가 왔어요. 그 사람이 남미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랑 북미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랑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다르대요. 북미에서는 90분 동안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나라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디코노미에서도 한국은 블록체인 아마 필요 없다라고 해서 무슨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 봤는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안정성이 있고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봤으니까. 근데 남미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트코인이 필요하냐면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냐면까지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저도 물론 똑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거래소에 바라는 점이라기보다 국가에 좀 바라는 건데, 거래소가 많아지면 정화될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소가 지금 많아질 수가 없는 게 사실 규제가 많이 걸려 있고 계좌 문제, 실명 계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거래소가 이제 좀 악의적인 짓을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막 몰려가거나 하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아지면은 이제 거기서 과반 이상이 정직하다면은 이제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한테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남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구축하기도 힘든 곳에서는 분명히 저는 새로운 유스케이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유입하게 된다면 지금의 거래소랑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투자자를 더 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투자자를 만들고 좋은 거래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프로젝트를 지켜주는 거래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